그럼 가양 커피가 왜 요즘에 이렇게 대두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가양 커피가 문제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품질이 좋은 커피일수록 커피에서 다양한 꽃과 과일 향미들이 나죠. 근데 이 향미들은 사실 워낙에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과일과 꽃을 아주 명확하게 단독적으로 연상시키기는 굉장히 많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카페에 가셔서 혹은 원두를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포도라든지 리치라든지 이런 노트들이 아주 명확하게 느꼈던 경험을 다들 한 번쯤은 하신 적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커피 중에 바로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가양 프로세스를 거친 커피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하지만 구독자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가양 커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 도대체 가양 커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고 왜 논란인지, 그리고 가양 커피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진행하기 앞서서 이 내용들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나마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최근 이제 BOP죠. 베스트 파나마에서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을 요약하자면 우리는 BOP에서 가양 커피를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인퓨징된 커피는 별도로 분류되어서 정품 스페셜티 커피와 명확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이 옥션은 파나마에 있는 농부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재배한 커피를 출품하게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심사는 내셔널 라운드여서 파나마에 있는 농장주들이 커핑을 통해서 본선에 진출한 커피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내셔널에서 전 세계에서 심사위원들이 모여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내셔널 심사 때 가향으로 의심되는 커피가 발견이 되게 돼요. 컵 오브 엑설런스 그리고 이런 베스트 오브 파나마, 전 세계에서 건의 있는 이런 경매 행사는 커피를 가공을 할 때 물과 커피 이외에 다른 식음료나 재료들을 써서 발효한 커피의 출품을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 가양을 거친 커피는 결국 커피를 발효할 때 커피와 물 이외의 특정 식품 혹은 물질을 첨가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출품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이제 이 가양으로 의심되는 커피를 누군가가 출품을 했고 농장주로 이루어진 내셔널 심사위원들이 그거를 먹어보고 이 커피를 본선에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갑론을박을 펼쳤어요. 가양 커피로 의심되면 그냥 바로 탈락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가양 커피가 활발하게 유통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양 커피에 대한 기준도 굉장히 모호하고요. 그리고 심지어 현장에서 가양 커피로 의심되더라도 이 커피를 가양 커피가 맞다라고 밝힐 만한 근거 혹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실 뭐 가양은 딱 드셔보시면 이거 가양 같은데? 라고 스스로 이제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 농장주가 제출한 커피가 가양이 아니라면 그거는 혁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양으로 몰리면 그 농장주가 굉장히 억울한 거잖아요. 하지만 가양을 숨기고 제출을 했다면 정말 자연스럽게 좋은 향미를 만들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농부들이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놓일 겁니다. 어쨌든 결론은 성명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가양이 의심되는 총 4개의 커피는 모두 탈락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농장주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다른 농장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 가양 커피를 제출한 농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커피까지는 가양 커피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암묵적인 합의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양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전통적인 가공 방식에 대해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가공은 크게 수확, 소팅, 펄핑, 건조, 밀링 혹은 훌링이라고 하죠. 수출, 이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단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워시드, 내추럴, 허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워시드는 피킹을 하죠. 그 다음에 솔팅을 합니다. 체리를 분류를 하죠. 펄핑을 합니다. 그래서 껍질을 까고요. 물을 통해서 커피의 과육을 제거해요. 그 다음에 뮤실리지가 다 벗겨지면 건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훌링이라고 하는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수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추럴은 잘 익은 커피를 땁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하죠. 껍질을 벗기지 않고 이대로 건조를 해요. 이 건조 상태에서 발효가 진행되고요. 어느 정도 수분이 내려가고 잘 마르면 펄핑을 합니다. 껍질을 까죠. 그 다음에 다시 건조를 해요. 그 다음에 파치먼트를 제거한 다음에 수출이 됩니다. 그리고 허니는 과육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상태에서 껍질만 벗기고 건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육이 얼만큼 남았느냐에 따라서 화이트 허니에서 블랙 허니 단계로 단계가 많이 나눠져 있죠. 이게 우리가 흔히 배울 수 있는 커피 체리의 전통적인 가공 방식이에요. 사실 커피 맛이 품종, 때로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공을 워시드로 했느냐 내추럴로 했느냐 아니면 허니로 했느냐 혹은 이 가공을 얼마나 섬세하게 했느냐 정성껏 했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정말 많이 달라지게 돼요. 가공 과정에서 커피 맛을 다르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발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발효는
효모나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들이 재료에 있는 영양분을 잡아먹고 에너지와 유기물질로 분해하는 현상을 발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발효는 사실상 커피 체리를 딴 이후에는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봐도 됩니다. 커피 체리에는 커피 과육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효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발효의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건 발효 기간 동안의 재료의 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커피를 발효하는 기간 동안의 재료는 뭘까? 당연히 뮤실리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과육에 당성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그 당성분들이 발효 과정에서 재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효를 할 때 효모가 반응할 수 있는 당, 그러니까 이 뮤실리지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커피 노트가 달라집니다. 아까 워시드 프로세스는 물을 통해서 과육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에 건조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발효가 일어나는 시간 자체를 좀 줄이고 발효를 할 수 있는 재료를 빠르게 제거했기 때문에 발효를 통해 새로운 향이 생겨나는 환경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시드 커피들은 여러분들 드셔보시면 보통 이제 꽃노트들이나 시트러스 계열의 노트들, 이런 노트들을 잘 느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내추럴 프로세스는 과육이 있는 상태로 껍질도 까지 않은 채 바로 건조를 진행합니다. 건조를 진행하는 동안 발효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발효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재료 자체가 워시드 커피보다 훨씬 더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서 새로운 맛과 향의 성분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과육이 많은 상태로 발효를 진행하는 이 내추럴 프로세스의 커피 맛은 짙은 과일류, 베리 계열들의 향미들을 느낄 수 있고요. 더 가면은 이제 와이니한 노트들까지 느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워시드 커피일수록 노트가 가볍고 깨끗한 느낌을 주고요. 내추럴 커피일수록 좀 더 무겁고 복합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허니 프로세스는 이 워시드와 내추럴 사이의 향미와 노트들을 느낄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전통적인 방법으로 산소가 필요한 환경에서 자연적 발효를 진행하는 것을 우리는 호기성 발효라고 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가공은 커피가 가진 향미를 바꾸지는 못하고요. 잘 재배된 커피들의 잠재력을 얼마나 잘 끌어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공의 전반적인 세심함과 디테일, 그리고 청결은 커피의 품질과 연결이 됐었어요. 전통적인 가공을 거친 커피가 대부분일 때는 본연의 때루아가 만든 향미가 뚜렷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이건 어느 정도의 산지이고 어떤 가공이었겠구나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만큼 산지가 가진 때루아를 잘 표현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단순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이 전통적인 가공은 어떠한 농부들에게는 한계나 마찬가지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농부는 정말 운이 좋아서 높은 고도, 적당한 그늘과 햇빛과 적당한 토양과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가지고 있는 땅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커피를 어느 정도 이렇게 재배해도 정말 뛰어난 품질의 커피가 재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농부는 때루아 자체가 정말 낮은 고도고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고 토양도 별로 좋지 않을 뿐더러 너무 건조하거나 습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재배할 수 없어. 자, 그러면 전통적인 가공 방식에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 전자의 농장만큼의 뛰어난 품질의 커피를 재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한계점도 이 전통적 가공 방식에는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죠. 커피의 한계를 더 뛰어넘기 위해, 더 다양한 커피 맛을 느끼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발효를 시도하게 됩니다. 바로 무산소 발효라는 방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호기성 발효를 한 커피만을 즐기던 어느 날 갑자기 코스타리카 카페 데 알투라라는 농장에서 무산소 가공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돼요. 이 무산소 가공은 에너로빅 또는 아나에어로빅이라고 불리는데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나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에 산소가 없는 조건을 만들고요. 밀폐 발효를 합니다. 24시간 혹은 48시간 혹은 72시간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발효를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무산소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발효 단계에서 이 미생물이 산소를 만다면 증식을 한대요. 그리고 산소가 없으면 알코올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산소 발효 상태는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효모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새롭고 독특한 향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추럴로 가공을 할 때 햇볕이 굉장히 많이 쬐는 날에는 빠르게 건조가 될 거고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는 천천히 건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부가 마음대로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맛도 어느 정도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요. 날씨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죠. 근데 이 무산소 발효 상태를 만들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온도로도 만들어줄 수 있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 동안 발효를 할 수 있어요.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향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도의 캐릭터에 맞춰서 가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 무산소 발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카보닉 매서레이션은 뭔가요? 무산소 발효 환경에서 산소를 빼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발효하는 것을 카보닉 매서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M은 이산화탄소를 주입함으로써 산소를 훨씬 더 빠르게 제거해주기 때문에 효모를 증식시키는 역할을 억제해주고 바로 당을 먹을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산소가 있는 환경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특정 향미들을 만들어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이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발효를 하는 것을 우리는 혐기성 발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다음 설명해 드릴게 또 하나의 트렌디 프로세스라고도 하죠. 이스트 퍼먼테이션입니다. 이 이스트 프로세스는 무산소 발효 단계에서 특정 효모를 더해 발효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스트는 뭐냐면 우리 한국어로 누룩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이 이스트 퍼먼테이션은 말 그대로 재료를 바꾼 게 아니라 재료를 통해 반응하는 미생물들을 더 넣어준 거예요. 이 이스트에 따라서 커피의 당과 만나서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고요. 특별한 과일 향을 만들어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가양 커피는 커피에 다른 특정 향미를 주입하려는 의도로 무산소 발효 과정에서 커피 이외의 다른 첨가물을 넣어 발효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 향신료, 꽃 혹은 허브 혹은 에센스, 물론 에센스를 넣는다는 농장은 없지만요.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함께 발효하는 것을 우리가 가양 커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면 특정 향미가 너무나도 뚜렷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향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로 인한 품종 혹은 산지 향미들을 더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보셨을 때 그럼 가양 커피가 왜 요즘에 이렇게 대두가 되고 논란이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사실 가양 커피가 문제인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투명성이에요. 스페셜티 커피에 있어서 재료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추적이 가능해야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양 커피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 프로세싱 단계에서 가양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우리 커피는 전통적인 프로세스로 가공했어.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향미야 라고 속이고 농부들이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들 때문에 가양 커피들이 꾸준히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예전에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시나몬 게이트라고도 불리는데 전통적인 프로세스 이후 이 CM 그리고 무산소 발효 커피들이 인기가 많아지면서 무산소 발효한 커피들의 가격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이 무산소 발효 커피들을 대회에서 바리스타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기도 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좋은 무산소 발효의 커피들의 상징적인 노트가 바로 이 시나몬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시나몬 노트가 있는 커피는 더 비싼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고 농부들은 너도 나도 이 시나몬 향이 나는 무산소 커피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특정 농장에서 이 커피에 시나몬, 정말 말 그대로 계피를 함께 넣고 무산소 발효한 정황이 포착됐고 그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논란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농장은 그걸 왜 이야기 안 했을까요? 그걸 이야기했으면 당연히 가격이 저렴해질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 가양 커피는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센스가 의심된다는 건데요.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에센스를 넣는다고 밝힌 농장은 없거든요. 엄청 강하게 의심되는 농장들은 있지만요. 제가 한창 이 가양 커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커피향의 비밀의 저자시죠. 식품학 쪽의 박사이신 우리 최능원 대표님을 찾아가서 여쭤본 적이 있어요. 과일을 넣고 생두를 같이 발효를 하면 그 과일 향이 로스팅을 했을 때 뚜렷하게 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정말 높은 확률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향을 느낄 때 수많은 향미 성분들의 강도가 같아야 되고 심지어 그 향미 성분들의 역치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1대1의 비율로 잘 맞추려면 과일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가능할 수 있을까까지 커피를 발효할 때 딸기를 넣는다고 해서 그 커피에서 딸기 향이 날 수 있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향조는 바꿀 수 있다 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딸기는 보통 인공향료로 만들어지는데 그 인공향료의 구성과 과일의 향미, 딸기의 향미 구성이 완벽하게 똑같지 않을 뿐더러 딸기를 만드는 향기 성분들이 모두 동일하게 생두에 침투해야 되는데 생두의 밀도가 워낙에 높고 또 로스팅이라는 200도가 넘는 과정을 겪어도 변하지 않는 정도의 역치로 그 향미들이 온전히 존재하려면 정말 많은 양의 딸기를 넣고 같이 발효하지 않으면 그건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떤 농장주분께 여쭤봤을 때도 발효를 할 때 딸기도 넣고 파인애플도 넣고 포도도 넣고 주스도 넣고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는데 딸기를 넣는다고 해서 딸기 향이 나는 거는 불가능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신 농장주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관련돼서 아이덴티티 커피랩의 윤홍균 대표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또 연구를 하셨고 또 자료 조사를 하셨잖아요.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특정 생두에서 과일이 아니라 에센스를 넣고 발효한 정황이 보인다, 강력하게 의심이 된다
라고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내용이 정말 궁금한 내용이기도 하고 관심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마신 어떤 특정 커피들은 특유의 과일 향미가 나는데 그게 이마에서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인공적이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마치 에센스를 넣은 것처럼요. 생두 상태에서도 심지어 그 향이 강하게 납니다. 이거는 과일이랑 같이 발효한다고 이렇게 강한 향이 날까? 라고 의심될 정도로 말이죠. 이런 커피들은 다른 커피랑 블렌딩하면 소량만 들어가도 다른 커피들의 향미를 완전히 묻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강합니다. 실제로 제가 산지에서 마셔본 과일 퍼먼테이션은 인위적인 느낌은 없었거든요. 클린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고 좀 더 입안에서 자연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가양 커피들에 에센스가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커피가 도대체 어떤 가공을 거쳐서 어떻게 내 앞까지 왔느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한 채 음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린 도대체 어디까지 가양 커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매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면요, 에센스로 강하게 의심되는 커피들부터 가양 커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커피 무산소 발효 상태에서 과일이나 허브나 이런 다른 것들을 넣어서 발효를 한 것부터 가양 커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양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인가, 이 가양의 기준점은 어디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많은 농장주분들 그리고 많은 바리스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을 땐 이스트 퍼먼테이션까지는 부스트 프로세스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커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극대화하는데 집중한 가공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양으로 보지 않는 것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견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프루 퍼먼테이션, 커피와 물 그리고 이스트 이외에 과일이라든지 허브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같이 발효를 한 커피들부터 가양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견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양과 가양이 아닌 커피를 나누는 거는 어떤 의도로 다른 첨가물을 넣었는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커피 생두에 특정 향미를 주입하려는 의도로 재료를 넣었는가, 혹은 이 커피 생두가 가진 향미 자체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재료를 넣었는가, 이 관점으로 가양이냐 아니냐를 아직까지는 나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적인 맛이 강한 가양 커피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커피 본연의 때로를 새롭게 튜닝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덮어버리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런 커피들은 입안에서 너무 이질적이고 껌이나 사탕 그리고 인공 향료들을 너무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마셔도 매일매일 먹고 싶은 커피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정말 아주 개인적인 선호도입니다. 사실 저는 가양 커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일을 넣어서 발효했어 라고 밝히면서 특정 과일을 넣고 발효한 커피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커피들 중에 입안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특별하고 맛있는 커피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좀 단조롭고 재미가 없는 커피 시장에 개성을 선보임으로써 재미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때로와의 한계가 있는 농부들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이 농부들 또한 이런 가양을 통해서 더 비싸게 판매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기도 하고, 그게 그 농부에게는 지속 가능한 경작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가양 커피들은 확실히 스페셜티 커피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에게 큰 임팩트를 남겨서 많은 분들이 스페셜티 커피에 입문하게 만드는 재료로서 굉장히 좋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가양 커피의 장점 그리고 선순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시나몬 게이트처럼 투명하지 않은 가양 커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지 않는다는 건 소비자들이 커피의 가치를 산정할 때 왜곡된 상태로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헤이즐넛 커피도 가양 커피죠. 저도 헤이즐넛 커피로 커피를 입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헤이즐넛 커피는 가양이라는 걸 밝혔기 때문에 시중에서 결코 비싼 가격에 유통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용납하게 된다면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진짜 저렴하고 값싼 생두들을 뭉터기로 에센스를 활용해서 강하게 과일 향으로 덮고요, 고가에 유통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양 카테고리는 별도로 나눠서 따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커피에 1, 2점 올리려고 재배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좋은 품종 가져다가 심고 가공해서 결국에 5, 6년 뒤에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재배해서 1, 2점 올린 농부들의 노력이 자기 눈앞에서 안 좋은 품질의 생두에 SS를 타서 3, 4점 올린 커피들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됐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면 이런 농부들이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할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깨끗한 커피들, 본연의 때로와를 즐길 수 있는 커피들을 마실 수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정보 공유를 마냥
생산국에 기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향미를 분석하든 아주 디테일한 센서리 프로토콜을 만들던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앞으로 BOP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은 전 세계 어디서든 또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시작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향미 분석 쪽에서 관심이 있는 분들 혹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보기란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양커피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고 가양커피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나눠지고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양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통해서 의견을 나눠주시면 저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맛있는 커피 즐기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아나에어로빅이라도 불리... 아나에어로빅이... 아나에어로빅이...